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사업, 지금까지 찾아본 공무사원 사업,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신청서를 쓸 때, 지원서를 쓸 때 이런 단어만 안 써도 선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단어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같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공유하고요. 자, 기획서에 쓰지 말아야 할 단어 톱10.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직업상 이 기획서, 계획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거의 80%의 서류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서 유비쿼터스 옛날에 쓰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계획서에 쓰시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3차 산업, 2차 산업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모르는 단어잖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단어는 혹시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는 남들이 다 쓰는 단어예요. 내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이상의 뭔가 얘기할 수 있다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즐거움, 다양한 참여자 이런 문구도 엄청 많이들 제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다양한이란 단어를 쓴 계획서를 볼 때 그냥 드는 생각은 특히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성이 아직 안 생겼구나. 혹은 더 나가서는 게으른 서류다. 이 다양함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그게 진짜 계획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이란 단어가 내가 쓴 계획서에 있다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남녀노소입니다. 이거 거의 비슷하죠. 특히 우리가 대상, 프로그램의 대상 얘기를 할 때 지역의 남녀노소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남녀노소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축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은 되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어머님은 되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배우자분은 행복하게 해드리나요? 한 명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남녀노소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남녀노소가 즐거워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스티븐 스필버그고 4천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남녀노소가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만드는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 전에 더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30대 다둥이 엄마들, 우리 지역에 사는 30대 다둥이 엄마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러면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이미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라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수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문화기획의 계획서를 아주 처음 쓰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특히 조금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데 수혜자라는 말은 수요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수혜자라는 말 자체는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정책의 수혜를 입는 사람, 약간
빗장이 빗을 진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뭐 단어의 뜻 자체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관례 또는 뉘앙스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이 없이 그 단어를 쓰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었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써야 될 단어 수혜자를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사실은 뭐 단어라기보단 표현인데요. 우리가 기획서 계획서에 꼭 특히 주관기관에서 나눠주는 양식에 홍보 방안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부분 SNS를 통한 홍보, 유튜브를 통한 홍보, 플래카드를 걸고 포스터를 걸고 뭐를 몇 부 꽂고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 메시지거든요.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 근데 다 그 매체, 그 말이 실릴 수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로 홍보를 할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SNS를 통한 홍보, 이렇게 홍보 전략 칸을 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세트로 등장했네요. 체험, 키트, 부스, 참 익숙하죠. 우리가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고 코로나 때문에 키트는 더욱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녀노소랑도 좀 겹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잘 사용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짧게 얕게 완성된 어떤 시간이잖아요. 내가 똑딱똑딱 조립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끝내서 나 이거 만들었다 하고 나가는. 근데 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기 방문하는 사람 대부분이 똑같고 만들어 나가는 결과물도 대부분 똑같아요. 앞서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키트나 부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그게 최선일까? 그리고 아까 수혜자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할 때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고민 없이. 적어도 그래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체험이나 키트를 얘기를 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할 때 내 체험, 내 키트, 내 부스가 뭐가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 있는 기획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랑 좀 비슷한 건데 사업의 목적 얘기할 때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겠다. 지역문화 생태계를 완성시키겠다. 뭐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 근데 그 사업이 600만 원짜리인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한 달에 뭐 2천만 원 정도 프로그램을 해왔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목표는 훨씬 더 작고 분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다음 단어는 치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맥락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문화예술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제목에 치유가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산에 갔다고 칩시다. 숲에 가면 숲은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숲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을 없애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숲을 치유의 숲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치유 둘레길을 만들고 치유 스탬프를 받으면서 돌아다니게 하고 치유 데크를 깔고 곳곳에서 치유 의자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숲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라지기 힘든 치유의 기능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치유를 얘기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명시된 어떤 단계로 치유를 한다고 해요. 거기 오는 분들은 다 치유의 대상인 겁니까? 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정말 아픈 사람들이고 고쳐줘야 될 사람들일까요?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넓은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치유란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재능기부. 뭐 비슷한 시리즈로는 소외계층, 봉사 뭐 많이 나오죠. 이것도 기획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생활문화 동아리나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자 어린이들이랑 모여서 뭘 만들고 그거를 경비 아저씨한테 가져다 드립시다. 지역의 어른들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좀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이냐 하면 저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에요. 그건 아마 제가 그분들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착한 일을 할 때 특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할 때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덜 착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게다가 재능기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적절한 대가를 없어지게 하는 문제도 있죠. 어떻게 보면 봉사도 그런 애매한 지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선의로 잠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또 급할 때 정말 뭐 도움이 급한 필요한 곳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절한 대가를 받고 각자가 역할을 하면서 그게 맞물려 돌아갈 때 더 계속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됐네요. 벌써 마지막 단어는 계획 준수입니다. 계획서들을 보면 보통 표들이 쭉 있고, 뭐 차시가 있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쭉 한다고 막 계획들이 있고, 이 계획을 어떻게 준수해서 몇 명이 올 거고, 몇 시간을 할 거고, 그래서 홍보물을 몇 개를 찍을 거고, 물론 우리가 정산이라는 거를 공공사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 분들도 사업 계획을 다시 내겠다, 변경 신청하겠다 이러면 조금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다 보면 더 재밌는 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거고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을 때 뭐 공장의 라인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합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수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이 오늘 비도 오고 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하려고 했던 수업이 너무 진지해. 그럼 밝은 수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축제에서도 어린이들이 올 줄 알고 만든 축제에 어른들, 뭐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꺾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기획서, 계획서는 일종의 지도인 거고 그 지도를 따라가다가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지도에 표시해 놓지 않았던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준수하겠다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선정이에요. 뭐 이 10단어 꼭 쓰면 잡혀갑니다. 이런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 썼던 기획서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습관처럼 자주 쓰는 단어들이 뭐가 있지? 이 단어를
저 주성진 같은 이상한 애들은 또 뭐라고 꼬투리 잡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또 공공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